자, 문제 우리 자주 출제되는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세 문제 한번 봤는데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우리 출제 여러분 시중 교재에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 있구나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271페이지에 예? 4번 나중에 요 앞에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당의 유동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는요, 주택 저당 채권을 줄여서 저당권인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998년도 제정된 법이 있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자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 보면 거래가 되거든요.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한다 얘기예요. 저당의 유동화의 개념이 나왔는데, 자, 주택 수요자죠. 자, 주택 수요자는 뭐다? 차입자.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인데 뭐를 설정한다?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데, 자, 우리 아까 오늘 첫 시간에 배웠을 때 두 번째 시간 배웠나요?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무슨 금리? 고정금리. 그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야.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가 있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데, 그래서 뭘로 받는다? 우리는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인데, 이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해요. 1차 저당대출기관인데, 있어요.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을 뭐 한다? 담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 해주는 시장?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시장. 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시장 또는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 2000년, 19년 전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시장이 하나 도입이 돼요. 자, 우선은 이 금융기관은 뭐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대출 재원이 10조다. 그럼 10조를 계속 융자해 주는데 돈이 나중에는 점점 부족해져요. 예? 왜 부족해지냐? 예? 주택 저당 채권을 이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지를 못하니까 부족해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그걸 유동성 위험. 그래서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무슨 문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유동성 위험은 점점 증가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죠.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니까 요걸 아까 매각을 못해서 발생하잖아. 그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 뭐 1억 하나를 매각하면 안 되고 뭐 매각하더라도 뭐 5천억 원 이렇게 매각을 해야 돼. 묶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묶기가 좋거든요. 20년짜리 묶기, 10년짜리 묶든지.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에 뭐를 묶는 거예요? 집, 판물. 집 판물을 우리는 풀이라고 해.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에 집 판물을 뭐 한다? 매각을 해. 누구에게 매각을 하죠? 우리는 SPC. 자,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다? 실체 회사예요. 실체. 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닙니다. 실체 회사인 뭐를 설립을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2차 저당대출기관. 그리고 2004년이죠. 여러분 2004년도에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합병을 통해서 3월 2일에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증하고 있다? 국가가 보증해. 국가가 보증. 자, 그래서 뭐가 돼?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와?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해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죠. 유동성이 뭐예요? 증가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은 점점 감소를 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을 BIS라고 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뭐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 자산이 줄어드니까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여러분 은행은 8%가 기준인데 한 13%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위험 자산이 줄어들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은 은행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자,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또 공급할 자금이 부족하면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우리 뭐라고 하죠? MBS라고 하는데, 이 MBS를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행을 해서 뭐 한다?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해서 누구에게? 뭐 여러분 한국투자증권도 있고 뭐 여러분이 삼성증권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투자자에게 매각하죠. 기관 투자자. 매각하면 뭐가 들어오죠? 자금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2차. 그러니까 기존에 설정된 이 주택저당채권을 여기서 뭔다? 사고 파는 시장인 뭐가 나온다? 2차 저당시장이 나오죠. 2차 저당시장을 우리는 주택에 대한 자금을 뭐 공급하는 시장이다.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해.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투자자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2차 저당 시장에서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으로 뭐를 한다? 자금을 공급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또 해야 될 것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해주면 자금
경직성이 발생하는데 이 단기로 자금 조달한 것을 뭐를 통해서 요걸 매각함으로써 단기 자금 조달을 뭘로? 장기로 자금 조달로 바꿔요. 그래서 단기 자금을 뭘로? 장기 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죠. 그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매각을 할 수 있는 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는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수요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전제 조건 27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자,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주택 저당 수익률을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이것을 우리는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커야 은행은 뭐죠? 대출해줘서 팔아야 이 차이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나는 3% 요구하는데 5% 주겠다. 그럼 당연히 MBS에 뭐 한다? 투자를 하겠지. 그래서 저당 유동화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MB 여러분 요거죠.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지만은 MBS는 고정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변동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273페이지 그리고 274페이지 가면은 MBS의 종류인데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네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증권, 나머지 세 개는 뭐다? 채권. 자, 우선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요. 매월 원금 이자를 뭐 한다? 상환을 하겠죠.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그럼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간은 이 원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바로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바로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뭐다? 이체증권이야. 그러면 이체증권인데 이걸 우리는 모기지는 주택저당채권이거든요. 주택저당채권을 패스스루 주택저당채권을 패스스루 이체시키는 시큐리티 증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체증권을 우리는 MPTS라고 합니다. 이때 S는 번역을 하면 뭐죠? S는 번역을 하면 security. 뭘로 번역한다? 증권. 요 증권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S는 증권이에요. S는 증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천억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은요. 발행기관이 3천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PTS는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그럼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 지분이 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진 자산 매각했어. 그럼 그 자산 지분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아니지. 팔았으니까 가는 거지. 자,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그 회장님께서 금호 지분 매각한다고 하죠. 매각해서 아시아나 팔잖아요. 그럼 뭐 팔면 자기가 거기 지분 있어? 없잖아요. 회사에서 다 이제 물러나야 돼. 지분 누구한테? 산 사람에게 다 가야지. 맞아. 자산 매각하면 산 사람에게 다 가야 돼, 지분. 어떤 지분에 가야 돼? 진짜 돈 놓고 하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빠를 텐데, 말로 하니까. 지분이 다 넘어가야 돼. 주택, 저당, 채권, 집 판물에 대한 뭐 소유권이나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취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분이. 자, 여기 다 넘어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았다. 우리 오늘 배운 용어 2교시 때 배웠을 때 뭐다? 그러면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해. 그럼 조기 상환하면요, 발행기관도 여기 없거든. 조기 상환해버려. 자기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조기 상환해버려. 그래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했을 경우에 조기 상환 위험 전부 누가? 지분이 매각되니까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 관련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 우리 조기 상환 위험을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데 요 두 개는 짝꿍 같이 다녀요. 두 개는 묶음 같이 다닌다. 그거 꼭 기억합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닙니다.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다? 증권, S는 증권인데 투자자는 뭐다?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증권 투 이렇게 암기하면은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요. 증권 투. 증권은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다. 자산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천억 자산 매각하면 뭐가 들어온다? 3천억 자산 매각하면 3천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이체 증권 발행액은 뭐다? 또 같을 수밖에 없다.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우선 확인 하나 해두시고, 자, MBB. 자, 또 차입자는 또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해서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문제는 이때 발행기관은 이번은 뭐를 발행했냐 그러면요, 채권을 발행해. 뭐를? MBB. MBB를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쓰면요, Covered MBS라고 해요. Covered. 커버. 덮는다. 커버. COVR.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막 용어를 바꿔서 출제하면 안 들어봤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MBB로 내요. 출제할 때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채권이거든요. 이 본드는 채권이에요. 본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거든요. 이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회사채 발행했을 때 그 기간 1년, 1년 수익률 몇 프로 주겠다. 그래서 이 회사채 성격과 아주 비슷하다. MBB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채권. 회사채 성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라고. 그럼 뭐를 담보? 여러분 채권을 발행할 땐 담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용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발행 기간에 신용도가 낮으면 채권 안 사지. 부도 날 것 같은데 왜 사? 신용도가 높아야 사지. 담보가 뭐냐 이거지.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요.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발행을 하는데 국가가 보증하니까 어떻게 돼? 투자자는 돈 띄을 먹일 염려가 없어. 왜? 차입자가 돈 안 줘도 원금이자 못 갚았다 해도 국가는 줘야 돼. 국가가 보증했으니까. 되겠죠? 국가가 보증하니까 하여튼 원금이자는 줘야 돼. 누가 떼먹어도 차입자가 떼먹어도. 자,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이걸 담보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매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나오면요, 이 소유권은 항상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또 뭐를 있다? 여기는 원금을 상환하면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리금 수치에 따르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보유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발행기관은 이걸 받아요. 원금 이자를 갚으면요, 매월 갚잖아요. 받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에게는 이 채권에 대한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매월 받지만 나는 6개월마다 주는 거야. 이 원금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다?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새로운 원금, 이 채권에 대한 요 원리금이 아닙니다.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요. 그러면 매월 받는데 6개월마다 지급하면 현금 흐름이 바로 발행기관, 투자자, 차입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걸리니까 딱 중간에 전련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입자가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작아서 조기 상환을 하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또 무슨 위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다.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 걸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전부 누가? 발행기관이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전부 발행기관, 권리도 발행기관.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우리는 올발, 모든 것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올발, MBB는 올발이다. 암기는 잘 해놓고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험이 있어 없어요? 투자자는. 투자자는 위험이 없네요. 위험 부담이 없어요. 국가가 보증하면 받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없어요. 위험 부담이 없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도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요 새로운 원금 이자를 줄 때 이자가 상당히 낮은 해서 주는 거예요. 수익률이 가장 낮다. 그러면 얘기죠.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지 마라. 발행기간에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는 채권을 사는 걸 콜이거든요. 콜 뭐다? 상환하지 막는 걸 방어. 콜 방어라고 해. MBB는
우리는 콜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하지 마라 막을 수 있는 콜 방어, 방어할 수 있다. 시험에요, 우리 여기서 좀 지문이 많이 뜨거든요. 우리 MBB는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벌써 한 3번은 물은 것 같아, 정답. 뭐에서? 조기 상환 위험. 항상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다니는 뭐다? 짝꿍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차입자는 또 매월 원리금을 또 뭐 한다? 상환을 해. 2번은 뭐를 발행하냐 그러면 요거 페이스루입니다. 저기는 패스스루, 여기는 페이스루. 본드, 채권이야. 이것을 여러분 길게 쓰면요,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10글자, 6글자로 줄이면 저당 직불 채권. 여러분 직불 카드 써보시면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직불 카드 써보긴 써보셨어요? 네.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점에서 그거 쓰면 내 통장에서 저쪽으로 돈이 바로 이체되잖아. 그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뭐만 넘어가? 내에서 저쪽 현금만 넘어가네. 현금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현금만 넘어간다.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 다른 말로.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너무 길었다. 줄이면 저당 직불 채권 또는 현금만 넘어가니까 현금 수지 채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원금 이자를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이 원리금을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 아까 이제 바로 이체가 되니까 뭐는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MPTS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본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니까 뭐를 담보로 해야 돼? 채권은 요걸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또 담보로 해요.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또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또 무슨 성격? MBB 성격.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이 뭐가 됐다? 혼합이 됐다. 혼합한 성격의 MBS를 말한다.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뭐 한다? 또 조기 상환해. 왜?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도 했지만 같이 다니는 짝꿍. 자, 만기가 10년이다. 10년인데 애매모호해. 야, 10년 동안 돈 묵히네. 야, 투자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막 애매모호해. 그래서 투자 여러분 많이 하라.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조기 상환에 따른 이 위험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나온 게 바로 CMO라는 용어가 나와요. CMO. CMO를 다 계층이 여러 개 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뭐다? 채권이니까 뭐를 담보?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니까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이걸 또 확대했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투자자 보유하고 조기 상환 위험도 누구? 투자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MPTB와 구조상 똑같아.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하고 또 뭐 혼합 형태의 MBS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 요게 다르겠지.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예를 들어서 1조다. 자, 여러분 저당 채권의 총 발행한 금액 1조다. 그냥 하나의 저당 집합. 요거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 요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의 저당 채권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 발행기관이지. 아, 소유권 발행기관 가지고 있지. 발행기관이 요 소유권을 가지면서 요 하나의 저당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만기와 이자율이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CM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형태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8개의 계층으로 가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7년, 10년, 15년, 20년. 우리는 이렇게 8개의 계층으로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CMO를 시험에 자주 또 출제. 그래서 원래 공부하는데 나는 진짜 출제원을 뭐에서 정답 묻냐? 요 2개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 2개에서. 밑에 2개에서. 자, 그러면은 만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여기 2%, 2.2%, 2.3% 이런 식으로 여기 5%.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모두 수익률도 높아. 만기와 이자율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행을 해요. 이때 저당 채권의 총 발행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이 그룹을 우리는 트렌치라고 해. 트렌치가 지문에 뜨면 빨리 CMO만 생각하면 돼. 트렌치만 나오면 뭐다? CMO. 위험 수익 구조가 같다, 다르다? 만기마다 다 다르지.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지. 위험 높은 수익도 높은 거니까. 예. 자, 갑니다. 자,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돈은 갚죠? 매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바로 받자마자 이체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1년차 요거 보유한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를 먼저 줘. 원금 이자. 이자는 낮겠지? 예? 만기가 짧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이자만 줘. 그리고 여기는 이자도 안 줘. 예, 마지막 트렌치. 우리 알파벳 Z 트렌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자도 안 줘. 됐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여기 원금이자 지급 끝났어요. 원금이자 지급 끝났고 이제 요건 없어지죠? 다 갚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그럼 2년 차에 원금이자죠. 원금이자. 나머지는 뭐만? 이자. 요건 이자도 안 줘. 되겠죠? 요게 끝나면 이제 여기 원금이자 주고 여기 이자만 주고 여기는 이자 안 줘. 마지막 트렌치는 20년 만기되었을 때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불받는 거예요. 예, 예, 마지막 트렌치, Z 트렌치. 그런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관련해서 원금 지불, 요게 끝나면 요 끝나면 있죠. 원금 지불이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행되는 채권이 바로 뭐다? CMO. 오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하고, 아까 원리금 지불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행되는 채권을 CMO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기 상환은 뭐에서 결정돼? 저기 보니까 저당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이죠.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조기 상환율 몇 프로, 조기 상환율이 결정이 돼요. 그 조기 상환에 따라 트렌치의 수명이 달라져. 네, 조기 상환율에 따라 트렌치 수명이 달라져요. 자,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을 하는데 그럼 발행자도 조기 상환하겠죠. 위험 쪽이 가니까. 근데 만약에 나가 5년에 콜 받았다. 콜. 그럼 조기 상환하면 5년 여기 가진 사람이 나 콜 받아주겠다 이거야. 콜. 오케이. 그럼 만기 긴 사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니까 장기, 우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앞에서 콜 받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자를 뭐를? 콜 방어를 뭐 할 수 있다? 실현시킬 수 있다.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요 채권의 종속 시기가 지금 같아야 달라요. 1년이면 다르잖아요. 채권의 존속 시기가 다른데 문제는 존속 시기도 다르지만 또 위험 수익 구조도 다양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서 한 10번째인가 고정 이자율, 여기 고정 이자율로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또는 뭐 유동 이자율은 변동 이자율입니다. 유동 플로팅 떠다닌다. 유동 변동 이자율입니다. 유동 이자율. 번역의 차이. 자, 276페이지로 넘어가서 260 넘어가기 전에 6번 문제 봅니다. 자, 틀린 것. MBB의 투자자는 여러분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맞죠? 누가? 발행기관에 보유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을 기초로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고 MPTS는 지분형이야. 지분형. 관련 위험 어떤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자, 4번 정답인데 영모기준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이게 틀렸고요. 5번 CMO의 발행자. 여러분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투자자 부담. 4번이 정답인데 주택연금인데 영모기준으로는 주택연금이거든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영모기준이야. 이게 영모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영모기준은 주택연금은 노년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여러분은 뭐다? 대출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야. 그래서 4번 틀렸지. 개념이야. 틀렸지. 자, 그래서 무슨 여러분 노후 생활자금. 자,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똘똘한 주택 한 채 뭐 얘기 많이 나오대요. 예? 똘똘한 주택 한 채. 자, 여러분 올 하반기 정기국회 가면요 법이 개정돼요. 지금 여기 주택연금 있죠? 법이 개정돼서요.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떻게 돼?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이걸 55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연금 받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5억짜리 주택이다. 5억짜리 주택이면 한 얼마 나올까요? 5억짜리 주택이면 한 180 정도 월 평생 동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택연금의 장점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주택 소유자 배우자가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아. 좋죠. 언제까지? 보증 기한은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또 주택연금 신청할 때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자들 오면 손녀들 용돈을 줘야 되는데 눈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자식들한테 여기 받는 것도 그렇고 에라 그게 신청해. 카드 딱 하나 돈 들어오는 거 계속 팍 써. 여행도 다녀. 매월 들어오니까 전 세계 막 여행도 다니는 거야. 예? 왜? 거기 살잖아 계속. 죽고 나서 몰라 나도.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 예? 돌아가면 알아서 해야지. 예? 그래서 뭐다? 주택, 처분, 가격. 여러분이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만 설정해서요.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 보면 딱 돼 보면 부기 등기 딱 돼 있어. 연금 딱 돼 있어서 다른 거 다 없어져. 한번 떼보세요. 연금 신청한 사람 딱 그것만 붙어 있어. 그래서 주택 처분 가격과 연금 받은 금액 총액이 있어. 예? 비교를 좀 하거든요. 이걸 비교를 좀 하는데 문제는 주택 우리 관련해서 주택 처분 가격이 더 컸어요. 연금은 얼마 받다? 5억인데 여기 7억이다. 그러면 뭐가 돼? 남잖아요. 2억. 남는 부분은 누구?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부족을 해요. 예? 연금은 얼마 받았다?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 4억. 그럼 1억 부족하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왜 그러냐?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했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야. 국가 부담. 그 좋죠.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많이 나죠. 연금기금 고갈 뭐 50 몇 년도 되면은 뭐 미래 세대 부담인데 요건 그럴 필요가 없어. 국가 보증하면은 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좋은 제도야.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죠. 연금 신청할 때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어.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셨어. 근데 배우자도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 소유자가 월 180만 원 받고 있으면은 그걸 돌아가면 반 9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80만 원 그대로 배우자가 계속 줘. 평생 동안. 진짜 좋아. 국민연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좋아. 연금 중에 최고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상속이 되잖아요. 소유자가 돌아가면 상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배우자한테. 그때 여러분 자녀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사인 하나 받아오세요. 자녀 사인. 상속이 돼야 될 걸 연금 주게 되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뭐 이런 걸 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오라 하거든. 근데 법으로 이제 그걸 동의를 요하지. 그것도 않는 걸로 바뀌어. 이제 평생 자녀의 동의 필요가 없어. 이제 바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은 연금 신청 때 이혼했잖아요. 그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 못 받아. 또 재혼한 배우자도 연금 못 받아. 그러니까 평생 잘 살아라는 얘기야. 자, 연금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이용 우리 자격 조건 아까 얘기했죠. 주택 소유자 또는 둘 중에 하나 만 60세 이상인데 확정 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는 5개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인데 거기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얼마? 만 55세는 확정 기간이 30년이고요. 만 74세는 확정 기간이 10년이야. 왜? 84세 기준 만들었거든. 상품을 설계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7년에 도입됐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한 12년째인데 지금 한 3만 명 넘게 가입했어요. 많이 가입해 있으니까. 좋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이거 뺏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아니, 돌아가셨기 평생 살면서 다 받아먹고 뒤처리는 누구?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에 연금 지급 방식이 우대 방식이 있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에 있어서 연금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은 우대 방식인데 우대 방식인 경우 이번에 여기에 또 하나 도입돼서 여러분이 그 확정기간 방식 밑에 하나 또 이거 적어줍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게 이번에 확정기간 방식 밑에 그거 이용 가능 연령 있잖아요.
이용 가능 연령 확정 기간 방식 밑에 뭐가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거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하나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주택 보유수 봅니다. 이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데, 자, 여러분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상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주택 보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이 돼요. 근데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뭐 한다? 제외를 합니다. 제외. 그리고 우대 방식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는 상가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자, 제외되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복합 용도의 주택 중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연금 지급 방식에서 이제 월 지급금 지급 방식 4가지 있어요. 처음에 종신 방식인 종신 지급 혼합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인데 인출 한도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 이내 인출 한도가. 그리고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가 뭐죠?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그럼 뭐죠? 대출 한도 5% 차이네요. 이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확정 기간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의료비, 관리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요거는 인출 한도로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금액 5%. 자, 그걸 하나 확인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 요게 또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뭐죠? 거기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 초과인데 여기서 70%를 이번에 바뀌어서 90%로 바뀌었어요. 고칩니다. 이번에 90%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대 방식, 우대 지급 혼합인데 몇 프로? 최대 12.7% 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대출 한도의 몇 프로? 인출 한도는 45%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79페이지 보증기한은 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고요. 자, 그리고 대출금리 봅니다. 280페이지 맨 위에 변동금리죠.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기준금리는 2가지 있어요. 3개월 CD 금리를 적용하든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준금리는. 자, 5번 문제 봅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금제도인데, 자, 1번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설정인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단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지는. 자, 2번, 3번 맞고 4번 맞죠.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 또 보증 남아있는 잔액의 연간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 2가지가 있고요. 5번 정답인데,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 여러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 부담. 5번 정답. 자, 잠시 쉬고 공급자금 공개하겠습니다.